사실 그 북한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구조와 그에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인데 정부에서 그만큼 방을 따라오거나 아니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은가 그런 있다면 저는 그런 틈새를 사실 민간 영역에서는 뚫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또 방침이 있다는 저는 2018년에 우리가 그 남북이 평화의 시간으로 빨리 갔을 때 그때도 사실은 민간 영역을 확 열어버렸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좀 주저한 게 있고요. 북쪽도 좀 주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민간을 확 열어버리면 그게 인도주의 협력이든 기업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의 영역이든 이걸 확 열어버리면 그 미국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약간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 2018년도의 시점은 북미 간의 대화가 꽤 되고 있었으니까 하노이에서 그렇게 노딜로 뻥 나가가지고 우리가 좀 아쉽고 좀 전문 용어로는 황당함도 느끼고 그랬습니다만 그 북미 간의 대화가 꽤 되고 있었으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되면 남북 간의 관계는 훨씬 더 넓고 크고 깊게 확 열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리고 택도 없는 얘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꽤 타당한 그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의 입장에서는 2018년도의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민간 영역에서 확 열어버리면 거기서 약간 그 감당할 수 있는 긍정성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정성도 있는 시점이 아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쪽의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들 표현으로 여과되지 않고 너무 급격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도 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내부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들 표현으로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많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가장 1차적인 부분들은 이런 남쪽의 문화, 문명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조금 엿길로 새는 것 같지만 말씀드리면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들을 남쪽에서도 꽤 많은 민간단체들이 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들도 했습니다. 인도주의 협력을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북쪽의 인권 상황 이런 것 그러니까 약자들의 처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여성, 어린아이, 장애인 심지어는 정치범 수용소의 시설 일부 이런 데까지도 그 영향을 줘서 그 북한의 인권이 부분적으로 개선되는데 영향을 준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흔적이 보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그런데 그걸 넘어서 교류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에서 남쪽 사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어떤 그 USB도 보고요. 음악도 듣고요. 그런 게 그냥 지어낸 얘기 같지만 정말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북쪽도 조금은 주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그 남북미 관계가 보다 좀 구조적이고 안정적으로 어떤 궤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검토하더라도 남북미 관계가 어떤 궤도로 진입하기 전에는 조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남쪽에서 북쪽에 갔다 왔던
우리 시민사회 쪽에 많은 인사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다음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7년까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종교계나 인도주의 협력을 했던 민간단체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초반까지 이렇게 갔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에 가서 보고 오니까 다르잖아요. 북이 무슨 낙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에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북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편에서는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선한 의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갔다 와가지고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하러 저런 나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은 한번 이렇게 정리돼서 접근하는 게 이렇게 좋다고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그래서 2018년도 상황에서는 꼭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보고 이제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북의 인도주의 협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북을 그냥 단순 교류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데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좀 시작을 했으면, 자율권을 주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관 돼가지고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청 이런 것들을 거의 웬만하면 제가 다 허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시절에는 통일부가 반통일부가 돼가지고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교류나 협력을 막아서는 이런 일들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장애가 됐던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였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로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북에서 당분간은 안 받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안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갔었고, 특히 그 속에서 남쪽에 돈이 들어가거나 남쪽에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건 안 하는 쪽으로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드려도 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처음에 허가를 신청한 것들을 저희들이 쌓아놓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고 쌓아놓다 보니까 단둥에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막혀 있고,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이 막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해당 단체의 양해를 구해서 조금 관계가 풀릴 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열어라 자꾸 압박하는 수준에서 허가하듯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시간을 좀 지나가면서 봐가시면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저는 그 약속 정도는 그래도 조금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주의 협력 이런 수준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예 안 했던 거, 그런 거를 뭐 정치 군사적인 정세하고 연계시키면서 너무 지나치게 했던 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북이 그런 수준에서 남북미 관계를 풀고 대화와 협상의 틀로 나올지, 이런 것들은 그걸로는 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품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한도 노동력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개성공단을 열었을 때 개성공단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간 정도 공단까지 갔는데, 물론 그 전에 주로 북한도 가부장적인 국가여서 여성들이 일하러 가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정생활 준비하고 그랬다는데, 노동력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북한이. 그게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한 10년 군대 생활하다 보면 실제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때문에
기아로 많이 죽고 이래가지고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북한도 출생률이 굉장히 낮고 또 우리처럼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노동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대선 공간을 다시 열었을 때 그런 혹시 제가 뭐 북의 통계를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북에서 1년에 식량 생산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거는 조금 공식화돼 있는데 북의 그 산업 인력, 노동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가끔 탈북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북에서의 어떤 강제 노동 시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그냥 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는데 어떤 때는 그쪽도 나름대로 노동 시간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런 흔적들도 보이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근로 조건이나 노동 환경 이런 것과 관련한 거고 노동 인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카더라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군 인력 이런 부분 그 북이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그런 요구가 내부적으로 꽤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군 인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농해가지고요 도시로 다 몰려들어서 특히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서 했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은 전통적으로 지역 단위 그 자립 혹은 방어 전략 이런 것들을 쭉 그 전통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지역 단위에서 어떤 그 산업 시설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이 구축이 되면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든 개념은 사회적인 정주 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더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농 현상,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성과 관련한 문제인데 여성 인력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전 그 북쪽이 그 군과 관련한 이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그렇게 차이를 두고 차별을 해가지고 동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기본적으로는 임무를 주면서 하는 이런 형태였을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여성 노동자들이 더 많이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일대의 여성 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개성공단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다른 형태로 정상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어떤 최대한 경제 위기, 환율이든 금리든 물가든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굉장히 매우 힘든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통일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함께 새로운 어떤 이슈고 새로운 어떤 파도로 좀 올라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어떤 정치 희망을 걸 수 있다고 보는데 180여 개의 민주당이 남은 어떤 2년 기간 이런 사안들, 이런 영역들을 새롭게 좀 열어가는 통일 문제를, 평화 문제를 경제의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또 거기에 대한 모델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걸어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일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통일이 밥이다, 통일이 경제다, 평화 경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 장관 물러나기 전에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그것을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평화주도 성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평화주도 성장 그러면 이제 뭐 얘기들이 더 뭐 비슷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는 좀 시사성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박철원 장관을 한번 만나봤어요. 박철원 장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식의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을 한 사람이거든요. 85년부터 해서 91년에 물러날 때까지 40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첫 출발이 85년이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제가 지금은 대통령이란 표현까지 씁니다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의 살인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미워하고 그랬던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85년에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이 박철원 장관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당시에 법무비서관인가 법률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불러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네가 남북 간에 비밀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하면 왜 접니까? 그랬더니 너가 공안검사를 해서 북도 잘 알고 해필이면 공안검사 주로 저 같은 사람들을 했던 네가 공안검사를 해서 북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네가 미국에 연수 갔다 와서 미국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노태우하고 친인척이라서 우리를 배신할 것 같지도 않고 네가 제일 믿을만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접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왜 남북 간에 접촉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83년이죠? 아웅산 네, 83년인가 그렇죠? 네, 그때 그 폭발 사건, 테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너무 나빠지고 험악해지고 격렬하게 대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도 잘 마음대로 안 되고 86년에 아시안 게임은 해야 되고 88년에 올림픽은 따놔서 이 과정에서 북이 오면 제일 좋고 아니면 최소한 이 평화가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로만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살인마 이런 한참 제가 85년이면 또 이 머리도 얼마나 돌직구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시절인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제가 그래서 권영세 장관 만났을 때 전현직 장관으로 만났을 때 제가 권영세 장관한테 이 박철원 장관을 제가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사실 우리 경제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남의 정부니까 안 되라고 고세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한국 경제가 취한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확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은 올 연말에 경제 성적표, 내년 경제 성적표 이런 게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13위권, 15위권 이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정부 그러지 않겠어요? 남미처럼 세계 경제 몇십 위권으로 그냥 곤두박 치는 건 아니겠지만 10위 했던 나라의 정부의 성적표를 얻어봤는데
이게 13등이 되고 15등이 되면 그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정세 긴장으로 한반도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그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정부도 한번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걸 뭐 잘못해서 사정 정국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막 그 야당 뭐 운동권 인사들 때려잡아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시대는 갔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정리된다면 얼마든지 제가 징역 다시 가도 되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그렇게 살아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거고, 이거 잘못해서 중국은 왕따 놓고 유럽 가서 뭐 많이 팔아가지고 한국 경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저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 이 정부가 좀 잘 생각해야 되고, 권영세 장관은 중국 대사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도 좀 알고, 또 독일이 어떻게 통일하는가 이걸 독일의 검사 시절에 연수 가가지고 그걸 또 봤대요. 3인당 정부에서 김인당 정부가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이 남북관계는 개주와 같은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분은 이어달리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오길래 저는 사실은 조금은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정말 이렇게 저는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은 DNA는 확실히 박힌 것 같아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저처럼 운동권 출신이 우리 당에 들어온 사람들 말고도 김대중 선생님을 좋아서 하셨던 이런 분들도 평화, 통일 이런 거는 우리 당의 DNA로 탁 박혀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딜 가서 만나봐도 우리 당원들, 그러니까 저처럼 운동권 출신이 아닌 분들도 이 얘기하면은 평화, 통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평화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없고, 지금은 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성장이고, 평화가 추월의 길이고, 평화가 뭐 대한민국이 더 커지는 길이고, 위대해지는 길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정부 퍼스트, 국회 퍼스트가 아니라 정부 퍼스트의 성격이 너무 강해요, 남북관계. 남북미 관계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제 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국회에서는 뭐 나쁜 법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절대 과반수니까 절대로 안 될 텐데,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려고 하는 거는 또 저쪽이 비토권을 해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부분들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민의 힘, 깨어있는 시민의 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집단적인 지성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맞는 이야기들은 국회에서 법이나 제도나 예산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이 거부하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다시 함께 노력하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뒤로 물러서는 데 있어서는 타협 안 할 거고, 그건 저부터도 안 할 거고,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꼭 우리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함께 평화를 위한 연대,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장시간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이인영 전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